예쁜 얼굴 아깝잖아. 딱 한 글자만 새겨줄게. 내년의 불명예를 상징하는 아주 멋진 글자로 벌겋게 달아오른 쇳덩이가 한 인간의 존엄을 태웁니다. 썩은 권력의 군합발이 별을 단 여장군의 자부심과 명예를 차가운 강물 속으로 짓밟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한 대가로 그녀는 인간의 존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침묵하는 그 순간 그녀는 결심합니다. 희생양이 아닌 이 썩은 왕국의 심판자가 되겠다고. 한 여인의 뺨에 찍힌 불명예의 낙인. 그것이 군 최상층부의 추악한 비밀을 드러내는 피해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하며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일상을 소통해 주세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경기도 포천의 하늘을 갈랐다.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 중 하나이자 최전선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창, 제8기동사단 오뚜기 부대의 위병소는 그 위용을 자랑하듯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나 그 철옹성 같은 문이 오늘 한 사람을 위해 스르르 열리고 있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김상병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검은색 지휘관용 세단 보닛에 달린 성판, 2개의 은빛별이 겨울 햇살을 받아 서리빨처럼 빛나고 있었다. 별 둘 사단장과 동급인 소장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목청껏 외쳤다. 돌격.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차량은 부드럽게 위병소를 통과해 사단 본청 앞에 멈춰섰다. 운전병이 재빨리 내려 뒷문을 열자 칠흑 같은 전투화가 먼저 땅을 밟았다. 흠잡을 데 없이 각 잡힌 전투복, 그리고 어깨에 선명한 2개의 별 계급장을 단 여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의 강지유 소장이었다.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백전노장의 그것처럼 깊고 서늘했다. 군합발이 아스팔트에 닿는 순간 본청 앞에 도열해 있던 사단 지휘부가 일제히 부동자세로 경례를 외쳤다. 돌격. 우레와 같은 함성이었지만 강지유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가장 앞에서 자신을 맞이하는 사단장 황인철 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황 소장은 호탕한 미소를 지으며 강지유에게 다가와 거수 경례를 했다. 돌격. 제8기동 사단장 소장 황인철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 장군님. 고생은요. 당연히 와야 할 곳에 온 것뿐입니다. 강지유는 짧게 경례를 받고 손을 내렸다. 황인철이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형식적인 악수가 오가는 짧은 순간 강지유는 황인철의 눈을 꿰뚫듯 바라보았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순간적인 경계심과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전형적인 정치군인의 얼굴이었다. 오시자마자 피곤하실 테니 일단 사단장실에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시면서. 됐습니다, 황 장군. 강지유는 황인철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열해 있던 참모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다. 차 마시러 포천까지 온 것 아닙니다. 바로 작전회의실로 가죠. 지난 분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물자 현황, 특히 연료, 탄약, 정비 부품 재고 목록 원본 데이터를 지금 당장 보고 싶습니다. 하하, 역시 합참의 철의 여인답게 성격이 급하시군요. 하지만 장군님, 그래도 일단 저희 사단의 위용을 먼저 보시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장병들 훈련하는 모습도 보시고 새로 도입된 K2 전차의 기동 시범도. 황 소장. 강지유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다. 미소는 완전히 사라진 얼음 같은 목소리였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나는 당신 부대가 얼마나 겉보기에 번지르르한지 보러 온 감찰관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 부대가 내일 당장 북쪽 놈들이 밀고 내려왔을 때 단 1시간이라도 제대로 싸울 수 있는지를 확인하러 온 작전본부의 군인입니다. 장병들 땀 흘리는 쇼는 다른 높으신 분들 오실 때 보여주시고 나는 지금 숫자가 필요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녀는 황인철을 지나쳐 본청 건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의 뒤를 노트북 가방을 든 김도현 소령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황인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입꼬리가 경련하듯 떨렸고 두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건방진 계집. 그의 입에서 나올 뻔한 말을 간신히 삼켰다. 참모들이 어쩔 줄 모르고 그의 눈치만 살폈다. 황인철은 이내 표정을 수습하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죠. 그럼 작전 회의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작전 회의실은 지나칠 정도로 깔끔했다. 먼지 한 톨 없는 거대한 상황판, 반질반질하게 닦인 회의용 테이블, 그리고 코를 찌르는 은은한 방향제 냄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회의실 중앙에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완벽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통제가 아니라 완벽한 은폐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녀의 곁에 선 김도현 소령이 노트북을 펼치고 사단 내부망에 접속했다. 그는 군 최고의 사이버전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강지우가 합참으로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였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다. 사단 군수참모, 이리 와보십시오. 강지우의 부름에 배가 불룩 나온 군수참모, 이 대령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이마에는 이미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현재 우리 사단 K2 전차의 평균 가동률이 몇 프로입니까? 네, 장군님. 현재 98%의 완벽한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령은 가슴을 펴고 자신 있게 외쳤다. 황인철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강지우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이 대령을 쳐다보지도 않고 김소령의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다. 김소령, 지난 3개월간 핵심 정비 부품 청구 및 수령 내역, 그리고 실제 정비창 입고 기록 대조해봐. 예, 알겠습니다. 김소령의 손가락이 다시 분주하게 움직였다. 몇 분의 정적이 흘렀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노트북 화면과 김소령의 얼굴에 쏠렸다. 이 대령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마침내 김소령이 고개를 들었다. 보고드립니다. 서류상으로는 청구와 수령이 100% 일치합니다. 하지만 실제 정비창 입고 기록과 대조한 결과 청구된 핵심 부품 중 약 30%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뭐라고? 황인철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강지우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이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 송곳 같았다. 98%의 가동률이라. 아주 인상적이군. 존재하지도 않는 부품으로 유령 정비를 해서 세운 대기록인가? 아니면 전차가 고장나면 깡통이 될 때까지 돌리다가 전쟁 나면 알아서 퍼지라는 뜻인가? 이 대령? 저 장군님. 그건 행정상의 착오가. 착오? 강지우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탁 쳤다. 작은 소리였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군대에서 숫자의 착오는 병사들의 목숨값과 동의어라는 걸 당신 무궁화 계급장 달고 있으면서 아직도 모르나? 당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애꿎은 우리 젊은 병사들이 피를 흘리는 거야. 당장 사라진 부품 30%의 행방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 1시간 주지. 1시간 뒤에 내 방으로 가져와. 그녀는 황인철과 다른 참모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 회의실을 나갔다. 굳게 닫힌 문 뒤로 황인철의 얼굴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애써 감추며 이 대령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폭풍의 첫 번째 바람이 제8사단을 핥히고 지나간 순간이었다. 강지우에게 배정된 숙소는 사단 내에서도 가장 좋은 VIP 숙소였지만 그녀는 창문을 열어 환기부터 시켰다. 인위적인 방향제 냄새 대신 차갑고 건조한 포천의 공기가 방 안을 채웠다. 김도현 소령은 이미 휴대용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합참에서 가져온 독립 서버에 사단 데이터를 백업하는 중이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썩었군. 강지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각 잡힌 제식 훈련을 하는 병사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완벽했다. 하지만 저 완벽함 뒤에 텅 빈 무기고와 움직이지 못하는 전차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속을 들끓게 했다.
장군님, 단순히 부품 몇 개 빼돌린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소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표와 그래프가 가득했다. 연료 비축량 데이터가 이상합니다. 장부상으로는 전시 대비 41분 비축이 완료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유류 저장고의 센서 데이터와 비교하면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누군가 유류 재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25% 기계화사단 전체 유류의 4분의 1이 증발했다는 소리군. 그 정도 양이면 빼돌려서 민간에 팔아도 수십억은 좋게 되겠어. 단순 판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봐야겠지만 이 정도 규모의 비리는 사단장 결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더 윗선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지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윗선. 합참작전본부장인 박진성 중장, 그녀의 직속상관이자 황인철과 육사 동기인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번 파견을 명령한 것이 바로 박 중장이었다. 호랑이를 잡으라고 보냈더니 호랑이 굴을 청소하라는 뜻이었나 아니면.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1시간 만에 땀으로 목욕을 한 듯한 이 대령이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다. 강지우는 그를 들어오게 하고 김소령에게 눈짓했다. 김소령은 소형 녹음 장치를 켰다. 가져왔나? 예, 장군님. 확인해 본 결과 저희 행정병이 실수를 해서 폐기 부품을 재고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생긴 오차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대령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변명했다. 강지우는 그가 내민 서류를 받지도 않고 싸늘하게 말했다. 그 어리바리한 행정병, 지금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내가 직접 물어봐야겠으니. 네? 아, 그게 그 병사가 지금 휴가를 나가서. 휴가? 이 중요한 시점에 핵심 보직의 행정병이 휴가를 나갔다고. 좋아. 그럼 그 병사의 휴가 신청서와 승인 기록 지금 당장 가져와. 이 대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다. 나가봐. 강지우의 차가운 말에 이 대령은 도망치듯 방을 나갔다. 거짓말이 명백했다. 모든 것이 조작되고 은폐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강지우는 사단 전체 참모진을 소집했다.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놓인 작전회의실, 어제와는 달리 방향제 냄새도 나지 않았다. 무겁고 긴장된 침묵만이 감돌았다. 황인철은 굳은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고 다른 참모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강지우는 전투복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붙이고 직접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검은색 마커를 들고 그녀는 거침없이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제8기동사단 전시 준비 태세 문제점 1. 연료 장부상 41분 BS 실제 추정 28일분 12일분 부족. 전시 기동 시 7일 내 기동 불능 상태 돌입 예상. 2. 탄약 K9 자주포 고폭탄 비축량 기준치 대비 마이너스 35%. 개전 초기 화력전에서 적에게 일방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 농후. 3. 핵심 정비 부품 K2 전차 및 K21 장갑차 핵심 부품 마이너스 30% 유실. 가동률 98%는 허위 보고. 실제 전시 가동률 60% 미만으로 추정. 그녀가 마커로 쓰는 소리만이 회의실을 채웠다. 빨간색 마커를 집어든 그녀는 부족, 기동 불능, 일방적 제압, 허위 보고 같은 단어들의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그었다. 마치 시뻘건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 같았다. 자, 이게 당신들이 자랑하는 완벽한 오뚜기 부대의 민낯입니다. 강지우는 마커를 내려놓고 참모들을 둘러보았다. 이건 군대가 아닙니다. 세금 축내는 거대한 사기 집단이지. 당신들은 지금 책상에 앉아서 서류 쪼가리로 소꿉 장난을 하고 있어. 전쟁이 나면 이 숫자 하나하나가 우리 병사들의 피와 목숨이라는 걸 정녕 모른단 말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연료가 없어서 기동을 못해. 포탄이 없어서 반격도 못해. 부품이 없어서 전차는 고철 덩어리가 될 거야. 그렇게 우리 아들 같은 병사들을 적의 포탄바지로 만들 셈이었나?
당신들 무궁화 계급장이 부끄럽지도 않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상석에 앉아있던 황인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박수를 짝짝 2번 쳤다. 예상 밖의 행동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훌륭한 프리젠테이션이었습니다, 강 장군. 역시 합참에서 오신 분이라 그런지 숫자 분석 능력이 탁월하시군요. 그는 비꼬는 투로 말하며 강지우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말입니다, 장군. 전쟁은 당신이 화이트보드에 쓰는 저 숫자 노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피와 땀 그리고 전우애로 하는 거지. 당신처럼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펜대만 굴리던 사람이 과연 현장의 치열함을 알기나 할까요? 황인철은 강지우의 바로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도발적으로 말했다. 그렇게 숫자가 중요하다면 내일 직접 몸으로 증명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사단 최정예 수색 대대원들과 함께 실제 전술 훈련 코스를 완주하는 겁니다. 물론 장군께서도 직접 장구 차고 뛰셔야 합니다. 서류 위가 아닌 흙먼지 속에서 진짜 전투력이 무엇인지 한번 보여주시죠. 못하시겠습니까?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아까운데.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여군이라는 편견과 책상 물림이라는 조롱이 담긴 명백한 도전이자 결투 신청이었다. 참모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이제 강지우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황인철의 오만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미소였다. 좋습니다, 황 소장. 당신이 원한다면 기꺼이 놀아주도록 하죠. 다음 날 새벽 8사단 특수수색대대 전용 훈련장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여명 속에서 2개의 팀이 출발선에 나란히 섰다. 한쪽은 황인철 소장이 직접 이끄는 사단 최정예 수색대대원 5명. 이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강인한 육체와 살기를 뿜어내는 베테랑들이었다. 다른 한쪽은 강지우 소장과 그녀가 합참에서 데려온 김도현 소령, 그리고 사단 본부에서 자원한 3명의 젊은 장교들이었다.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는 오합지졸에 가까운 팀이었다. 관중석에는 사단의 주요 참모들이 모두 모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조롱,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황인철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강지우를 쳐다보았다. 장군님, 지금이라도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괜히 다치시기라도 하면 제가 곤란해지니까요. 걱정 마시죠, 황 소장. 내 몸 걱정할 시간에 당신 팀원들 군장이나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을 겁니다. 강지우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K2 소총의 가늠자를 확인했다. 완전 군장에 방탄 헬멧까지 착용한 모습이었지만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훈련 코스는 총 3km. 외줄 타기, 2m 높이의 수직 장애물 넘기, 진흙 포복, 그리고 이동간 사격까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의 코스였다. 규칙은 간단했다. 더 빨리 완주하고 사격 점수가 더 높은 팀이 이기는 것이었다. 출발. 신호탄 소리와 함께 황인철의 팀이 마치 한 마리의 맹수처럼 튀어나갔다. 그들의 속도와 힘은 압도적이었다. 반면 강지우의 팀은 그들보다 한 박자 늦게 침착하게 출발했다. 첫 번째 코스인 외줄 타기. 황인철의 팀원들은 성난 황소처럼 외줄을 건넜다. 강지우는 팀원들에게 소리쳤다. 호흡 조절해. 속도보다 균형이다. 다음 코스를 생각해. 그녀의 지시는 명료했다. 황인철 팀이 힘으로 장애물을 돌파하는 동안 강지우 팀은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2m 장애물 벽에서는 가장 힘이 좋은 장교가 먼저 올라가 위에서 끌어주고 아래에서는 다른 팀원이 받쳐주며 체력 소모를 최소화했다. 황인철의 팀원들이 각자 개인의 능력으로 벽을 넘는 것보다 시간은 조금 더 걸렸지만 그들의 호흡은 훨씬 안정적이었다. 가장 큰 차이는 진흙 포복 코스에서 드러났다. 황인철 팀은 진흙탕을 무시하고 악으로 깡으로 돌파했다. 그들의 전투복과 총기는 금세 진흙 범벅이 되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포복을 시작하기 전
팀원들에게 방수포를 꺼내 총기를 감싸게 했다. 총은 군인의 생명이다. 진흙탕에 처박혀도 총구는 하늘로. 오염을 최소화한다. 그녀의 외침에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 작은 차이가 다음 코스인 이동간 사격에서 승패를 갈랐다. 진흙탕을 통과한 두 팀이 사격장에 도착했을 때 황인철 팀은 이미 체력이 상당히 소진된 상태였다. 숨을 헐떡이며 사격 자세를 취했지만 진흙이 들어간 총기에서 격발 불량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철컥, 철컥하는 불쾌한 소리가 이어졌다. 표적을 마치더라도 탄착구는 넓게 퍼져 있었다. 반면 강지우 팀은 달랐다. 그들은 침착하게 총기를 풀고 안정된 호흡으로 사격을 시작했다. 탕, 탕. 강지우가 쏜 총알은 100m 밖의 표적 중앙에 정확히 박혔다. 김소령과 다른 장교들의 사격 역시 정확했다. 그들은 모든 표적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 강지우의 지시에 따라 지휘관, 기관총 사수 등 고가치 표적만을 정확하게 노렸다. 전쟁은 총알이 무한하지 않아. 가장 위협적인 놈부터 제거한다. 한 발로 하나씩 정확하게.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참모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조롱 섞인 미소는 사라지고 경악과 놀라움이 그 자리를 채웠다. 저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실전 경험이 녹아있는 살아있는 전술이었다.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시간상으로는 황인철의 팀이 30초가량 앞섰다. 황인철은 숨을 몰아쉬며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심판관이 발표한 최종 점수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최종 결과 발표. 황인철 소장팀 시간 점수 95점, 사격 점수 65점, 총점 160점. 강지우 소장팀 시간 점수 90점, 사격 점수 95점, 총점 185점. 최종 승리는 강지우 소장팀입니다. 순간 훈련장 전체에 정적이 흘렀다. 황인철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전광판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강지우는 헬멧을 벗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황인철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황 소장 잘 봤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훈련장 전체에 울리는 듯 했다. 전쟁은 당신처럼 그저 힘만 믿고 돌격하는 무식한 놈들이 제일 먼저 죽어나가는 곳입니다. 체력을 아끼고 동료를 이용하고 무기를 소중히 다루는 법을 아는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하는 곳이지. 당신은 오늘 당신의 그 오만함으로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겁니다. 당신은 장군 자격이 없어. 그것은 사단 전체가 지켜보는 앞에서 사단장에게 날리는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는 선언이었다. 황인철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핏기 없이 하얗게 변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이성이 사라지고 짐승 같은 분노와 사리가 들끓기 시작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강지우를 노려보았다. 이 시발년이. 그의 입에서 나온 나지막한 욕설은 이제 이 싸움이 단순한 기싸움이 아닌 서로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진흙탕 싸움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강지우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받아냈다. 진흙탕 속에서 그녀라는 다이아몬드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훈련이 끝난 후 제8기동사단의 공기는 팽팽하다 못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기타줄 같았다. 장교 식당에서는 수저 부딪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고 복도를 오가는 장병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강지우 소장이 황인철 사단장의 코를 전 부대원이 보는 앞에서 납작하게 눌러버린 사건은 삽시간에 사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의 승패가 아니었다. 절대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골마 터지기 직전의 고름을 바늘로 찔러버린 것과 같았다. 사단장 집무실 황인철은 창밖에 연병장을 등진 채 집무실 중앙에 서서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들이켰다.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태우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에서 들끓는 분노와 치욕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의 등 뒤로 사단 감찰 참모인 윤태진 대령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윤 대령은 황인철의 육사 후배이자
그의 손발이 되어 사단 내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충실한 사냥개였다. 그 계집이 감히 이 황인철의 얼굴에 똥을 칠했어. 황인철이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의 손에 들린 크리스털 잔이 부들부들 떨렸다. 전 장병이 보는 앞에서 나를 일개 암캐만도 못한 놈으로 만들었단 말이다. 송구합니다, 사단장님. 제가 미리 손을 써서 훈련의 변수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닥쳐. 황인철이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고급 위스키가 사방으로 튀었다. 이제 와서 그딴 변명이 무슨 소용이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전현을 이대로 살려두면 내 군 생활은 끝장이야. 아니, 군 생활로 끝나면 다행이지. 박 장군님께도 불똥이 튈 수 있어. 그렇게 되기 전에 전현의 숨통을 끊어놔야 한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 안에는 순수한 사리가 담겨 있었다. 윤대령, 자네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있을 때 쓰던 방법들 아직 녹슬지 않았겠지? 물론입니다, 사단장님. 윤태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합법적인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황인철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둘 다. 일단 합법적인 올가미로 전현의 손발부터 묶어. 아무것도 못하게, 찍소리도 못하게 입을 틀어막아 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사냥을 시작하는 거다. 그날 밤 사단 통합 전술 지휘 통제 체계 서버실에 조용한 경보음이 울렸다. 1급 군사기밀이 저장된 핵심 서버에 인가되지 않은 접속 시도가 있었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경보음은 단 몇 초 만에 꺼졌고 당직 근무자는 시스템 오류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 짧은 순간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강지우라는 이름의 디지털 덫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강지우의 숙소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윤태진 대령과 완전 무장한 헌병 4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 수갑이 들려 있었다. 강지우 소장님. 윤태진이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의 그 비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초동 군사 반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명은 조사본부에서 듣겠습니다. 뭐라고? 강지우의 눈썹이 꿈틀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영장은 있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선체포 후 영장 집행입니다. 저항하시면 물리력을 사용하겠습니다. 헌병들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강지우의 숙소에서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던 김도현 소령이 앞을 가로막았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증거도 없이 합참본부 소속 장성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체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비켜 소령. 윤태진이 김소령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당신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엮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이것은 사단장님의 직접 명령이다. 강지우는 김소령에게 고개를 저어 보였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철컥.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양손목에 채워졌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윤태진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후회하게 될 거다, 대령. 그 말은 제가 장군님께 해드리고 싶군요. 윤태진이 비릿하게 웃었다. 강지우는 헌병들에게 이끌려 숙소를 나섰다. 복도와 본청 앞에는 소식을 듣고 나온 수많은 장교와 병사들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철의 여인이 오늘은 한낱 범죄자처럼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다. 황인철은 본청 2층 사단장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만족스러운 미소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한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었다. 강지우가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그녀는 자신을 지켜보는 인파 속에서 김도현 소령과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선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건 연극이다. 진짜 증거를 찾아. 아무도 믿지 마. 김도현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호송차의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사단 본부를 빠져나갔다. 합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덫이 마침내 강지우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강지우가 연행된 곳은 사단 헌병대 지하에 위치한 임시 조사실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시멘트 공간. 덩그러니 놓인 철제 책상과 의자, 그리고 그녀를 비추는 눈부신 조명뿐이었다. 공식적인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윤태진 대령은 그녀를 그곳에 가둬두고는 사라졌다. 의도적인 고립과 심리적 압박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이 넘었을 무렵 조사실의 철문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들어온 것은 윤태진이 아니었다. 검은색 특수임무대 복장을 한 얼굴을 복면으로 가린 거구의 사내 2명이었다. 그들의 어깨에는 계급장도 소속 부대 마크도 없었다. 공식적인 군인이 아닌 황인철의 사적인 폭력이었다. 일어나. 복면을 쓴 사내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들을 차갑게 올려다보았다. 누구냐 너희들. 궁금한 게 많으면 다쳐. 그냥 순순히 따라오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장군님. 사내가 장군님이라는 단어를 비웃음 가득한 어조로 내뱉으며 다가왔다. 강지우가 저항하려 몸을 일으키는 순간 다른 사내가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 목을 팔로 감아 졸랐다. 컥. 순간적으로 호흡이 막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압도적인 완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속으로 욕설을 삼켰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차갑고 축축한 흙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 위로는 녹슨 철골 구조물이 보였고 코끝에서는 곰팡이와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경기도 북부 민통선 인근에 버려진 낡은 군용 창고 아니었다. 손과 발은 굵은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정신이 좀 드나 강장군?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캠핑용 의자에 앉아 불쾌한 미소를 짓고 있는 황인철이 있었다. 그의 옆에는 윤태진 대령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내년이 감히 누구한테 기어올랐는지 이제 좀 실감이나. 황인철이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군홧발로 강지우의 어깨를 지그시 밟았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강지우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쓰레기 같은 놈. 하하. 아직도 그 잘난 눈깔에 힘이 남아있네. 좋아, 아주 좋아. 그 눈깔을 뽑아버리기 전에 내가 내년 얼굴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새겨주지. 다시는 그 반반한 얼굴로 군복 입고 설칠 생각 못하게 말이야. 황인철이 손짓하자 복면을 쓴 사내가 휴대용 가스버너와 끝이 뾰족하게 갈린 쇠꼬챙이를 들고 왔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버너에서 시퍼런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쇠꼬챙이의 끝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강지우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영원히 파괴하려는 악마적인 행위였다. 뭐 하는 짓이야? 쉿. 황인철이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고 들어올렸다. 움직이면 얼굴 전체를 지져버릴 테니 가만히 있어. 예쁜 얼굴 아깝잖아. 딱 한 글자만 새겨줄게. 내년의 불명예를 상징하는 아주 멋진 글자로. 다른 사내가 강지우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고정시켰다. 벌겋게 달아오른 쇠꼬챙이가 그녀의 왼쪽 뺨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살이 타는 냄새와 함께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 뇌를 관통했다. 아! 강지우의 비명이 폐창고를 가득 메웠다. 그녀의 왼쪽 뺨 위로 선명한 X자 낙인이 새겨지고 있었다. 수치와 불명예의 상징. 그녀의 자부심과 명예를 한순간에 제로 만들어버리는 잔인한 표식이었다. 고통 속에서 그녀의 의식이 희미해질 무렵 황인철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파고들었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지. 한탄강 얼음물에 쳐넣어버려. 운 좋으면 살 거고 재수 없으면 그대로 얼어 뒤지겠지. 시체로 발견돼도 부대 내 불화와 비리를 비관한 여장군의 비극적인 자살, 아주 그림 좋은 기사 하나 나올 테니까. 그 시간 사단 본부에서는 김도현 소령이 자신의 숙소에서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강지우가 체포된 직후부터 이것이 조작된 함정임을 직감하고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사단의 모든 보안망을 우회하여 그는 C4I 서버의 원본 로그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었다. 찾았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서버 로그 기록 중 단 하나 밀리초 단위의 타임스탬프가 미세하게 어긋나는 부분을 발견한 것이다.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해킹의 흔적이었다. 누군가 외부에서 시스템 시간을 강제로 동기화시켜 접속 기록을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 조작된 로그가 생성된 IP 주소를 역추적하자 화살표는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사단장 황인철의 집무실에 연결된 내부 사설망이었다. 증거를 확보한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단순한 누명을 넘어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즉시 강지우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통신 장비는 꺼져 있었고 공식적인 행적은 헌병대 조사실에서 멈춰 있었다. 한편 의식을 잃은 강지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에 실려 어디론가 옮겨지고 있었다. 차가 멈춘 곳은 인적 없는 한탄강의 강변. 복면의 사내들은 그녀를 짐짝처럼 끌어내 다리 위에서 강물로 던져버렸다. 풍덩. 얼음장 같은 강물이 온몸을 삼켰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충격에 강지우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렸다. 뺨의 상처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와 차가운 강물 속으로 흩어졌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이 치욕을, 이 분노를, 이 고통을 그대로 안고 죽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 물 위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살아남아야 했다. 살아서 저 악마 같은 놈들을 자신의 손으로 지옥에 쳐넣어야 했다. 새벽의 냉기가 뼈를 파고들었다. 강물에 흠뻑 젖은 전투복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얼어붙은 땅이 발목을 잡았다. 강지우는 비틀거리며 강변의 갈대밭을 헤쳐나왔다. 뺨의 상처는 고통을 넘어 감각조차 무뎌졌지만 욱신거리는 통증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문을 닫기 직전에 작은 국도변 식당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식당 문을 열었다. 딸랑 하는 종소리에 가게를 정리하던 주인 할머니가 그녀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밤중에 나타난 물에 빠진 생쥐꼴의 여군. 게다가 피가 흐르는 뺨에 끔찍한 상처까지. 저 전화 한 통만. 강지우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할머니는 겁에 질렸지만 차마 그녀를 내치지는 못하고 카운터에 낡은 유선전화기를 가리켰다. 강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김도현 소령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였다. 여보세요? 잠결에 전화를 받은 김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단 한마디였다. 하지만 김소령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극한의 고통과 분노를 즉시 알아차렸다. 장군님, 어디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죽지 않았다. 그들이 내 얼굴에 흔적을 남겼어. 아무도 믿지 마. 특히 합참의 박진성 중장, 그 인간도 한패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지금 위치를 보낼 테니 혼자 최대한 빨리 와. 강지우는 식당 주소를 불러주고는 전화를 끊었다. 곧이어 긴장이 풀리면서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1시간 뒤 김도현 소령의 차가 미끄러지듯 식당 앞에 멈춰섰다. 그는 의식을 잃은 강지우를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뺨에 새겨진 끔찍한 X자 낙인을 본 순간 그의 눈에 핏발이 섰다. 이성적인 분석가였던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상관에 대한 충성심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연민이자 악에 대한 순수한 분노였다. 그는 강지우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우고 사단으로 돌아가는 대신 포천 시내의 한적한 모텔로 향했다. 그곳이 당장은 가장 안전한 은신처였다. 따뜻한 물로 몸을 닦고 응급처치를 하자 강지우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다. 김소령, 말씀하지 마십시오. 일단 기력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니 들어야 해. 강지우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증거는 찾았나?
김도현은 노트북을 펼쳐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그가 밤새 찾아낸 증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서버 로그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황인철의 집무실에서 실행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지난 3개월간 8사단의 군수 예산 집행 내역이었다. 사라진 부품과 연료는 서류상으로는 모두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불용 처리된 물품들이 민간 고물상으로 넘어간 기록을 찾았고 그 고물상에서 다시 제3의 유령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김도현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화면에 나타났다. 돈은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세탁된 뒤 최종적으로 단 하나의 계좌로 모이고 있었다. 이 계좌의 주인은 합참작전본부장 박진성 중장의 아들입니다. 강지우는 숨을 삼켰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황인철은 현장에서 비리를 실행하는 행동대장이었고 박진성은 합참에서 그 모든 것을 비호하며 이익을 챙기는 배후였다. 그녀가 8사단에 파견된 것은 비리를 감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를 눈치챈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정교한 함정이었던 것이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강지우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정황 증거일 뿐이야. 놈들은 꼬리 자르기를 할 거다. 황인철 선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박진성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발뺌하겠지.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빼도 박도 못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 바로 그때 김도현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유령이라는 닉네임. 김도현이 사단 내에 심어놓은 정보원이었다. 작전참모부 김중사. 한 달 전 사단장실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이 있음. 황인철과 합참의 높은 분 통화 내용. 신변 보장을 조건으로 거래 원함. 김도현과 강지우의 눈이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다. 이제 반격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 디지털 증거, 자금 흐름, 그리고 결정적인 내부 고발자의 녹음 파일까지. 하지만 이 증거들을 터뜨릴 방법이 문제였다. 공식적인 보고 라인은 박진성 중장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그들에게는 모든 판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무대가 필요했다. 김도현이 노트북으로 사단 일정을 검색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한 곳에서 멈췄다. 제8기동사단 창설 기념 및 사단장 이취임식. 일주일 후. 합참의장 및 군단장, 지역 국회의원, 언론사 기자단 참석 예정. 강지우는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꺼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 그녀의 뺨에 새겨진 끔찍한 X자 흉터가 선명했다. 황인철이 그녀에게 새긴 불명예의 낙인.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바뀌었다. 그들이 내게 전쟁을 선포했으니 기꺼이 응해줘야지. 그녀가 상처 입은 뺨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저놈들의 군복을 벗겨 갈기갈기 찢어주겠어. 그것은 더 이상 명예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짐승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 8사단은 거대한 짐승처럼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모든 불빛은 통제된 질서 속에서 빛났고 모든 소음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허용되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통제 아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김도현 소령은 사단 PX 구석, 창고로 이어지는 작은 문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소형 태블릿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지금 사단 전체의 통신망과 CCTV 보안 시스템에 유령을 심고 있었다. 특정 시간, 특정 구역의 모든 감시 장비를 5분간 루프 영상으로 돌리고 통신 기록을 지워버리는 프로그램이었다. 군 최고의 사이버전 전문가인 그에게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약속 시간인 23시 정각. 창고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고 겁에 질린 얼굴의 한 병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작전참모부 소속의 김민준 중사였다. 그의 손에는 작은 SD카드가 들려 있었다. 정말 제 신변은 보장해 주시는 겁니까?
김 중사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게 떨렸다. 그는 황인철과 박진성의 대화를 우연히 녹음한 뒤 그 파일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시한폭탄이 될까봐 매일 밤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걱정 마라, 김 중사. 자네는 부패한 군을 바로잡는 용기 있는 군인으로 기록될 거다. 이 파일이 그 증거다. 김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키며 SD카드를 건네받았다. 바로 그 순간 창고 복도 저편에서 여러 개의 군홧발 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이 다가왔다. 윤태진 대령이 이끄는 심야 순찰조였다. 거기 누구야? 김도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김 중사의 팔을 창고 안으로 끌어당기고 문을 닫았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무슨 소리 못 들었나?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감찰참모님. 쥐새끼라도 돌아다니는 모양입니다. 순찰조의 대화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다. 김도현은 숨을 죽였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 다행히 순찰조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지나쳐갔다. 김도현과 김중사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한동안 서로를 마주보았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은 전우처럼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포천 시내의 모텔로 돌아온 김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SD카드를 노트북에 삽입했다. 그리고 강지우와 함께 헤드폰을 나눠 끼고 파일을 재생했다. 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예, 박 장군님. 강지우 그년 아주 기고만장해서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처리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잘하고 있어, 황 장군. 역시 내 사람이야. 그년만 처리하면 자네 3군 단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야. 이번에 빼돌린 예산으로 윗분들 떡값도 두둑이 챙겨드렸으니 아무 걱정 말고 마무리 잘하게. 염려 놓으십시오. 2번 다시 군복 못 입게 아주 확실하게 흔적을 남겨주겠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 듣고 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증거가 아니었다. 국가를 지켜야 할 장성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한 군인의 명예와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악마의 목소리 그 자체였다. 강지우는 조용히 헤드폰을 벗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차갑고 텅 빈 심연과도 같은 눈이었다. 그 눈으로 김도현을 바라보며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한다. 모텔방의 낡은 거울 앞에 강지우가 서 있었다. 그녀는 상처 소독을 위해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했다. 왼쪽 뺨에 선명하게 새겨진 X자 낙인. 화상으로 인해 피부는 흉하게 일그러졌고 검붉은 딱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흉터를 어루만졌다. 그 순간 단순한 고통을 넘어선 깊은 무력감과 수치심이 온몸을 덮쳤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삼켰다.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저 쓰레기들에게 영원히 패배하는 거야.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눈물을 삼킨 그 눈동자 속에서 서서히 다른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증오를 넘어선 차가운 결이었다. 이 흉터는 수치가 아니다. 저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살아있는 증거다. 내가 받은 고통의 무게만큼, 아니 그 1000배, 10,000배로 되돌려주겠다. 그때부터 흉터는 그녀에게 고통이 아닌 복수를 향한 각인이 되었다. 김도현은 그녀가 혼자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약국에서 가장 좋은 연고와 흉터 치료제를 사와 그녀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약을 사온 이유를 묻지도 괜찮으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무심한 배려가 강지우에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상하관계를 넘어선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애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그때부터 이 취임식 날을 위한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김도현은 8사단 창설 기념 영상 제작팀의 명단을 해킹하여 행사 당일 영상 송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관의 신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강지우는 그 담당관의 모든 신상 정보를 분석하여 약점을 찾아냈다. 이종섭 상사.
영상 편집 실력은 뛰어나지만 최근 주식 투자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군. 접근하시겠습니까? 아니, 돈으로 매수된 자는 더 큰 돈에 배신하기 마련이야. 강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에겐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놈들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릴 방법. 그녀의 시선이 이 취임식 행사 계획서의 한 부분에 머물렀다. 사단장 공적 소개 영상 상영. 바로 저 순간이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집중되는 시간. 한편 황인철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새로 맞춘 진급용 군단장 예복을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지우는 한탄강의 물고기밥이 되었거나 살아있더라도 재기불능의 폐인이 되었을 거라 확신했다. 그는 윤태진 대령에게서 강지우의 실종을 보고받고는 코웃음을 쳤다. 잘 됐군. 스스로 목숨을 끊어주다니 일 처리하기 편해졌어. 뒷마무리는 알아서 깨끗하게 하도록. 그는 완벽한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옥의 아가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향한 달콤한 꿈에 빠져 있었다. 이 취임식을 이틀 앞둔 밤. 김도연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모텔 방을 나섰다. 그의 목표는 8사단 본청 옆에 위치한 미디어 편집실이었다. 낮에 미리 파악해둔 환풍구를 통해 그는 한 마리 고양이처럼 조용히 건물 내부로 잠입했다. 편집실 내부는 고요했다. 그는 이종섭 상사의 컴퓨터 앞에 앉아 미리 준비해온 USB를 꽂았다. 화면에 화려한 사단 홍보 영상이 떠올랐다. 김도연은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행사 당일 사용될 영상 포맷과 코덱, 그리고 재생 프로그램의 종류까지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리고 그가 직접 제작한 트로이의 목마를 심기 시작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사단장 공적 소개 영상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들이 수집한 모든 증거 불법 자금 흐름도 황인철과 박진성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강지우의 흉터 사진이 숨겨져 있었다. 특정 신호가 입력되면 화려한 껍데기는 사라지고 그 안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재생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시한폭탄이었다. 작업을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분. 그는 왔던 길을 되짚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남은 것은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행사 당일 아침. 강지우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의 별 2개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뺨에 있는 끔찍한 흉터를 화장으로 가리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가 더 잘 보이도록 나머지 부분을 더 완벽하게 정돈했다. 흉터는 이제 그녀의 일부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깨끗하게 세탁된 다른 한 벌의 정복을 바라보았다. 강물에 젖고 흙투성이가 되었던 바로 그 옷이었다. 그녀는 그 옷을 가방에 챙겼다. 김소령, 준비됐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장군님. 모텔 방을 나서는 강지우의 눈빛은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냉철한 심판관의 눈빛이었다. 그녀가 나지막이 으쪼렸다. 자, 이제 연극을 시작해볼까? 제8기동사단 대강당은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다. 합참의장과 군단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단상 위 새로운 군단장 계급장을 수여받은 황인철은 감격에 겨운 얼굴로 이임사를 읽어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진성 중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영광을 저를 믿고 따라준 전우들과 존경하는 박진성 장군님께 바칩니다. 황인철의 연설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곧이어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알렸다. 다음은 황인철 장군님의 빛나는 공적을 기리는 영상이 상영되겠습니다.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자랑스러운 오뚜기 부대, 위대한 지휘관 황인철이라는 자막이 떠올랐다.
황인철은 의자에 편안히 몸을 기댄 채 자신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만끽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화려한 영상이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계좌 흐름도였다. 8사단 군수 예산에서 시작된 돈이 유령 회사를 거쳐 박진성 중장 아들 박모 씨의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뭐야? 저게 뭐야? 황인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진성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계좌 흐름도가 사라진 화면 위로 음성 파일의 파형이 나타났다. 그리고 강당 전체에 너무나도 익숙한 두 남자의 목소리가 지옥의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다. 강지우 그년 아주 기고만장해서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처리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년만 처리하면 자네 3군 단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야. 이번에 빼돌린 예산으로 윗분들 떡값도 두둑이 챙겨드렸으니 모든 소음이 멎었다. 대강당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영상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진 한 여자의 얼굴. 그리고 그 왼쪽 뺨에 선명하게 새겨진 끔찍한 X자 낙인. 화면은 강지우의 얼굴을 극단적으로 클로즈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붉은 피 흘리는 듯한 글씨가 떠올랐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군인의 명예인가? 대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쾅 하고 열렸다. 검은색 특임대 복장을 한 국방부 직속 특별감찰단 요원들이 총을 든 채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강당 뒤편의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정복. 빛나는 두 개의 별. 그리고 왼쪽 뺨에 스크린 속 상처와 똑같은 끔찍한 흉터를 가진 여장군 강지우였다. 그녀는 얼어붙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망연자실한 채 자신을 바라보는 황인철과 박진성의 앞을 지난 단상 위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차갑고도 슬픈 눈이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훑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이 열렸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지우. 지금부터 저 악마들의 죄를 심판하고 짓밟힌 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나의 마지막 전쟁을 시작한다. 강지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단상 위의 그녀를 그리고 스크린 속 그녀의 끔찍한 흉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황인철이었다. 이성을 잃은 그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특별감찰단 요원들을 뿌리치고 무대 위로 미친 듯이 돌진했다. 이게 같은 년, 내년을 여기서 찢어 죽여버릴 거야. 그의 손이 강지우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옆에 서 있던 김도현 소령이 번개처럼 그의 팔을 꺾어 뒤로 돌렸다. 우두둑 하는 뼈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황인철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곧이어 달려든 감찰단 요원들이 그의 남은 팔과 다리를 제압해 바닥에 찍어 눌렀다. 단상 위 화려하게 장식된 꽃과 휘장들 사이로 방금 전까지 3군단 진급을 자축하던 자의 얼굴이 처참하게 지식여졌다.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황인철이야.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감찰단 요원 중 한 명이 그의 어깨에 달린 별 3개의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찍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모든 권위와 명예가 조각난 천조가리가 되어 바닥에 나뒹굴었다. 반면 박진성 중장은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주변의 동료 장성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도움을 청했다. 이봐, 김 장군, 최 장군, 이건 모함이야. 전현이 군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라고. 당장 전현을 체포해. 하지만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어제까지 그의 앞에서 굽실거리던 장군들은 마치 그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 시선을 피했다. 권력이란 신기루와 같아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붙잡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다.
감찰단장이 그의 앞에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성. 내란 예비 음모, 군용물 횡령, 직권 남용,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직위가 해제되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없다. 군의 명예를 더럽힌 죄는 그 어떤 관용도 허락하지 않았다. 2명의 죄인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그들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군대의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로 기록되고 있었다. 그들이 강지우의 앞을 지나쳐갈 때였다. 강지우는 그들의 길을 막아서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대강당의 모든 이들의 심장에 박힐 만큼 서늘하고 명징했다. 그 계급장은 추운 겨울 철책을 지키는 병사들의 동상과 뜨거운 여름 훈련장에서 흘리는 장병들의 땀으로 만든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왼쪽 뺨을 가리켰다. 끔찍한 흉터가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너희들이 내 얼굴에 새긴 이 낙인은 이제 너희들의 영원한 죄의 증표가 되어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너희는 오늘 군복을 입은 악마로 죽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강당 뒤편의 사관생도들부터 시작해 젊은 장교들과 병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거수경례를 붙였다. 경례는 파도처럼 번져나가 마침내 합참의장을 비롯한 모든 군인이 그녀를 향해 경례하고 있었다. 그것은 계급에 대한 복종이 아닌 짓밟힌 군의 명예를 되찾은 한 진정한 군인에 대한 존경과 헌사의 경례였다. 잿더미가 된 축제의 현장 위로 그렇게 새로운 군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6개월 후 대한민국 국군은 건군 이래 최대의 격변을 겪고 있었다. 강지우 게이트로 명명된 그 사건은 황인철과 박진성에서 그치지 않았다. 군납 비리, 인사청탁, 기밀 유출 등으로 썩어있던 군의 최상층부까지 뿌리 뽑는 거대한 태풍의 시발점이 되었다. 수십 명의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군복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았으며 황인철과 박진성은 군사재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까지 박탈당했다. 그리고 그 태풍의 중심에는 이제 3개의 별을 어깨에 단 강지우 중장이 있었다. 그녀는 국방부 직속으로 신설된 특별감찰단의 초대 단장을 맡았다. 그녀의 권한은 막강했다. 성역 없이 군의 모든 곳을 감찰하고 비리가 발견될 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에는 신뢰가 곧 국방이다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김도연은 중령으로 특진하여 특별감찰단 사이버감찰팀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여전히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주고 있었다. 내부 고발자였던 김민준 중사는 전역 후 국가의 보호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지우는 제8기동 사단을 다시 찾았다. 그녀의 방문에 사단은 초긴장 상태였지만 과거의 그 비굴하고 은폐하려던 분위기와는 달랐다. 건강하고 투명한 긴장감이었다. 그녀는 사단장이나 참모들을 먼저 만나지 않고 신병교육대 훈련장을 먼저 찾았다. 흙먼지 속에서 각계 전투 훈련을 받던 앳된 얼굴의 훈련병들이 그녀의 등장에 잠시 훈련을 멈췄다. 한 훈련병이 그녀에게 질문했다. 장군님, 장군님의 얼굴에 있는 상처는 싸우시다 얻은 영광의 상처입니까? 강지우는 그 어린 용사의 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다, 훈련병. 이것은 영광의 상처가 아니다. 부끄러운 상처다. 훈련병들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다. 이것은 동료를 믿지 못하고 시스템이 썩어가는 것을 방치했던 우리 군 전체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나는 너희들이 다시는 나처럼 이런 부끄러운 상처를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너희는 투명하고 정의로운 군대에서 오직 적과 싸워서만 영광의 상처를 얻어야 한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훈련병들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강지우는 조용히 돌아서서 지프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손을 들어 왼쪽 뺨의 흉터를 어루만졌다. 이제는 통증도 수치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일부가 된 익숙한 감촉일 뿐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이 석양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한때는 지워버리고 싶었던 치욕의 낙인. 그러나 이제는 썩어빠진 과거를 도려낸 수술의 흔적이자 새로운 군을 향한 꺼지지 않는 약속의 증표가 되었다. 흉터 그리고 별. 그 두 가지가 그녀의 군 생활, 아니 그녀의 삶 그 자체가 되어 함께 빛나고 있었다.